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행운에 대하여.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전화를 거는 환자가 몇 명 있었다.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또 그 환자들이었다. 선생님, 오늘 동생하고 싸웠어요. 걔가 나를 무시해서 속상해요. 많이 속상하겠네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언니인 제가 참아야죠.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 환자는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나보고 고맙단다. 나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고 아무런 해답을 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들에겐 자기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다. 만약 내가 섣불리 당신이 언니니까 참아야죠 했으면 환자가 반발을 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환자가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자기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답은 환자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 나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며 이런 일을 겪는 내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내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찾아간다. 비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잘 믿지 못한다.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빌미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이야기하겠는가. 뒤통수 맞을 각오를 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걸 가만히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해야 하는 시대다. 내 생각을 빨리 이야기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사람은 바보라고 불리기 십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야 할까? 왜 우리는 타인을 믿지 못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어느 날 젊은 좀도둑 3인방 아스야 고에이 쇼타는 빈집을 털러 갔다가 별 소득 없이 도망쳐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고장나 그들은 할 수 없이 30여 년간 폐가로 있던 나미야 잡화점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그들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날치기, 소매치기, 자판기, 털이 등을 함께한 사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쁜 짓을 그만두고 각자 가전제품 판매점과 부품 공장, 자동차 수리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는데 해고를 당하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등의 이유로 셋 다 지금은 백수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빈집 털이에 나섰다가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래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알고 보니 그 가게는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어 인기를 끌던 곳이었다. 고민이 있으면 그걸 편지에 써서 가게 앞 셔터의 우편함에 넣으면
다음날 할아버지가 집 뒤편에 우유 상자에 답장을 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3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좀도둑 3명이 달토끼라는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게 된다. 아스야는 고민 상담에 답해주고 싶다는 고에이와 쇼타에게 말한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가방끈 짧지, 백그라운드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째째하게 빈집이나 털고 다니는 정도야.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고에이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몇 마디만 써 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마음이 조금쯤은 편안해질 거라고. 작가인 히가시노의 표현을 따르자면 좀도둑들은 타인의 고민 따위에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연을 보낸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정신치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다. No comment is better than any comment. 굳이 풀자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나미야 할아버지 말대로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좀도둑일지라도 그저 내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줄 사람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에 참견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듣는다는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 1시간에 10명을 보는 게 쉽지 1명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굉장한 행운하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바보가. 좀도둑 고에이가 상담을 하면서 문득 내뱉은 말이다.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모를 일이다. 그냥 재미있게 살자고 마음 먹었을 뿐이다. 요양차 제주도에 머물 때의 일이다. 지인과 이중섭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음악을 들을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 우리 둘의 응원이 통했는지 구경만 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두 연주자의 얼굴은 밝아지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다. 바이올린을 켜는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그때 많이 연주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또 외쳤다. 잘 헤어졌어요.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좌중은 웃음 바다가 되었고 아들은 활짝 웃었다. 사람들은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고 그날의 연주는 해가 저물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누가 길거리 공연을 하나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냥 몇 곡 듣고 잘하네 혼자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호응해주고 감탄해주면 그 순간의 즐거움은 몇 배가 된다. 간단한 몇 마디로 몇 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세상에 이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사실 이는 모두 그날그날의 재미를 잃지 않으려는 내 노력들이다. 우리의 일상은 쳇바퀴처럼 굴러간다. 특별한 일도 재미있는 사건도 별로 없다. 게다가 나 같은 경우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병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삼시세끼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고기류를 아예 먹지 않는 등 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쉼 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지칠 때가 있다. 특히나 고통이 가시기는커녕 심해지는 날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고통스럽다 생각하며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소소한 삶의 재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떠올리는 것만 해도 좋았으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엔 예쁜 옷을 꺼내 입고는 외출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 누워있는 날에도 키우는 꽃과 나무에 새로 핀 잎사귀는 없는지 살펴본다. 내 재미 목록 중에는 사진도 들어있다. 원래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나는 여행 가면 늘 직사를 맡았다. 그런데 우연히 찍은 물방울 사진을 크게 확대 인화해 봤는데 물방울 안에 온 세상이 비춰져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작은 물방울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상이 있구나. 그때부터 나는 물방울 사진 찍기에 취미를 붙였다. 온갖 물방울들이 내 눈에 포착되었다. 아스팔트 사이에 고인 빗물부터 꽃잎에 맺힌 이슬까지 찍어도 소재가 고갈되지 않으니 참 신이 났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또 한 번 깨달았다. 세상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만큼 보여준다는 걸.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재미투성이라는 걸. 나이를 먹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기에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면서 뭐 신나는 일 없냐고 묻는다. 하지만 오금이 저릴 만큼 재미있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뿐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해봤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거라는 걱정,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무엇이든 시도해 보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일에도 쉽사리 호기심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그날 누릴 수 있는 진짜 재미를 놓쳐버리고 만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들이고 4%는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96%의 걱정과 불평, 불만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오늘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만다. 그에 대해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는 장자 도를 말하다 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다. 삶에는 해석이 필요 없다.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매 순간 삶이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대는 머리로 궁리하고 있다. 그대는 삶에게 말한다. 기다려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먼저 결정 내릴 시간을 달라.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토록 삶이 그냥 왔다가 간다. 그대는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채 다만 고달프게 질질 끌려갈 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생각만으로 지쳐버리는 삶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오쇼의 말처럼 삶은 그냥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2년간 인적이 드문 숲에서 홀로 생활하며 월든을 쓴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한 사람이 평생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영역은 결코 반경 10마일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즐기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눈에는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발견된다는 뜻일 게다. 이는 마치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애를 막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물어본다. 그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 상대의 머리 스타일이 조금만 바뀌어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예쁘다, 멋있다,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더욱 섬세해지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감탄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엔 즐거운 일투성이며 인생은 더욱 신나고 재미있어진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 매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소리 없이 불태워지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리고 정작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랐던 빅터 프랭크.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를 상시했는데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다음과 같이 남겼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빛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에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인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수용소에서조차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듯 어느 때고 감탄할 만한
일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는 당신에게 삶과의 연애를 원한다. 삶과 연애해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모두 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고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설렘을 가진다면 세상은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그 세상을 보고 감탄한다면 무의미한 오늘이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보! 라는 감탄사 하나로도 연주 분위기가 바뀌고 연주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인생이니까 말이다.